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아픈 엄마 돌보느라 힘들었지? 힘들긴. 우리 어머니 진짜 좋은 곳에 가셨겠지? 나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 돌본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안 그랬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 내가 당신한테 받은 은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가족끼리 은혜는 무슨. 아무튼 어머니 사진 참 곱다. 몇 년 동안 치매로 고생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아무 소용없더군요. 납골당에 유골함과 함께 놓인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니 예전에 떠난 엄마 생각도 나고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합니다. 며칠 동안 우리 식구들은 조용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어머니를 추억했어요. 10살 딸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쓰던 방에서 종일 할머니 그림을 그렸고, 남편과 저는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깔끔하고 뭔가를 쌓아두고 사는 성격이 아니라 그런지 투병 때문에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에도 딱히 본인의 물건이랄 게 없었어요. 덕분에 집에 있는 어머니의 요품 정리는 쉽게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올라오시기 직전까지 한평생 살았던 시골집에 대한 정리였어요. 남편과 저는 시골집을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많았죠. 일단은 다 같이 시골집에 내려가 정리할 것들부터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올라오신 뒤로는 경황이 없어 시골집은 거의 방치 상태로 두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남편만 내려가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다였기 때문에 저도 정말 오랜만에 시골집에 가는 거였어요. 남편의 차를 타고 시골집으로 향하는 길, 뒷좌석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던 딸은 어느새 잠이 들었고 남편과 저는 말없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만 집중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는 시골집에 참 자주 갔었는데 창밖의 풍경은 늘 보던 그대로인데 오늘따라 묘하게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더 이상 그곳에 시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11년 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오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친구는 꽤 연상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본인 남자친구의 회사 동료가 너무 괜찮다며 제게 소개해주고 싶다 했어요. 이제 곧 취업을 앞둔 4학년이라 남자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죠. 저와 6살 차이가 난다는 남자는 예상보다 편안했어요. 평소 선배들을 좀 어렵게 여기는 타입인데도 남편과는 대화가 잘 통했죠. 공대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 남편은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며 제 취업 준비를 핑계로 자주 약속을 잡았어요. 당시 저는 한참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을 때라 만나서도 노트북만 붙잡고 있었는데도 남편은 불평이나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제 옆에서 자리를 지켰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 자신도 책을 읽거나 회사 일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생각해보면 그 무렵 제 뒤엔 언제나 남편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에 대한 정을 잘 모르고 자랐는데 남편이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아빠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만나면서도 언제나 제 위주로 배려해주고 귀한 보석을 대하듯 저를 아껴주는 모습에 저도 점점 남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이 줬던 안정감 덕분인지 순탄하게 취업 준비를 했던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학생 때부터 가고 싶었던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이 된 뒤에도 남편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일이 서툴러 실수만 잔뜩 하고 사수에게 깨지고 한바탕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남편이 괜찮다고 토닥여주면 신기하게도 정말 괜찮아졌어요. 덕분에 저도 열심히 적응을 해서 어느덧 3년차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은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나이는 아직 27이었지만 남편의 나이는 33이었거든요. 남편이 너무 좋았고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남편이랑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빠 없이 저를 혼자 키운 엄마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미리마, 너희 만난 지 꽤 되지 않았니? 세영이가 결혼 얘기 안 해? 가끔 이야기 나오긴 하는데 난 아직 생각 없어. 엄마랑 더 살고 싶은데? 아유, 얘 좀 봐.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 세영이 벌써 33인데 너 그렇게 튕기다가 다른 여자가 세영이 확 채가면 어떡하려고. 이 엄마도 딸 시집 보내고 이제 자유를 좀 즐겨봐야 되지 않겠니? 너도 금방 30 된다. 얼른 결혼이나 하세요. 제가 엄마에게 얼마나 애틋한지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혹시나 본인 때문에 결혼을 망설일까봐 걱정된 엄마는 두 팔 높이 들고 제 결혼을 지지하셨어요. 덕분에 제 마음도 점점 결혼 쪽으로 확고해졌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보에 없던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깥은 금세 컴컴해졌고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까지 쳤어요. 오늘 엄마 친구들 모임 다녀온다고 했는데 우산은 있나? 엄마가 걱정돼서 전화를 하려는데 남편이 물에 빠진 생쥐꼴로 나타났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우산 없었어? 쓰고 왔지. 근데 우산이 막을 수 있는 비가 아니야.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겨우 왔어. 잔뜩 젖은 상태로 나타난 남편 때문에 엄마에 대한 생각도 잠시 잊었어요. 제가 건넨 차를 마시며 잠시 몸을 녹인 남편에게 제가 결혼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려던 순간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뒤론 어떻게 병원까지 오게 되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도 울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정도만 생각이 나요. 친구분들을 만나고 집에 오던 엄마가 신호등을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도저히 현실 감각이 나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넋이 나간 저를 대신해 남편이 거의 상주처럼 엄마의 빈소를 지켜준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잠들 때까지 남편이 제 옆에서 저를 지켜줬어요. 저도 모르게 쓰러지듯 잠들어 깨어보니 언제 왔는지 남편이 회사에 갈 복장으로 갈아입고 제 옆에 비스듬하게 기대 잠들어 있었어요. 제가 걱정돼 옷만 갈아입고 다시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왈칵 눈물이 나면서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남편의 모습에 저는 더욱더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한스러울 뿐이었죠.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엄마가 떠날 줄 알았더라면 진작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줄걸. 엄마, 내가 앞으로 정말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엄마 없다고 무너지지 않을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꼭 지켜봐줘. 그날 이후 남편과 1년 안에 결혼을 하자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시골에 있는 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했다며 조만간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당시 남편이 맡은 프로젝트가 바빠서 아무리 빨라도 2달 뒤에나 뵐 수 있었어요. 아직 결혼까진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와 남편 사이에 생명이 찾아오면서 저희는 결혼을 더 서둘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뵙기 직전 저는 임신 8주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께 잘 말했으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제대로 인사도 드리기 전에 결혼한다고 남편이 이야기한 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덜컥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됐어요. 결혼 후 10년 만에 낳은 귀한 아들의 짝으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정말 오만 걱정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남편도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하느라 집엔 거의 명절에만 가기 때문에 시어머니 혼자 10년 넘게 혼자 시골집에서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괜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차를 타고 시어머니의 집으로 내려가는데 자꾸만 속이 울렁거렸어요. 입덧을 하진 않았는데 요 며칠 자꾸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차를 탔더니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창문을 열고 겨우 진정을 시켜야 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과 달리 남편의 차는 어느덧 시골집에 도착했어요. 말이 시골이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동네가 깔끔했어요. 남편의 집에 열려있는 대문 너머 마당을 보니 작은 텃밭도 있고 평상도 있고 제법 분위기가 정겨웠어요. 남편이 마당에 들어서며 엄마 하고 외치자 열려있던 현관문에서 작은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미림입니다. 남편과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안으로 들어오라며 먼저 들어가셨어요. 조금은 차가운 반응에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떡해.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아니야. 엄마 평소랑 똑같은데? 원래 성격이 좀 무뚝뚝하셔. 말도 다정하게 할 줄 모르고. 자기한테 뭐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누가 안 좋아하겠어? 자, 얼른 들어가자. 남편은 자신의 엄마가 원래 그런 성격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시월드 시작인가? 나 시집살이 호되게 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나? 눈치 없이 구는 건 아니겠지? 오만 생각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시어머니의 집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상 차리는 걸 돕겠다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됐다며 손님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을 하셨죠. 딱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잔뜩 얼어버린 저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상엔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백숙에 갈비에 전에 생선에 그리고 신기하게 제가 좋아하는 연근전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연근에 소고기 다진 것을 넣어 전처럼 부쳐주셨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 반찬인데 다른 데선 이렇게 먹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 올라가 있는 걸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엄마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우와, 어머니, 언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셨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유, 아기를 품은 엄마가 왜 이리 말랐을까? 팍팍 좀 먹어요. 시어머니는 닭고기를 전부 찢어서 그릇에 한가득 퍼 제 옆에 놔주셨어요. 남편 말대로 정말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건가 싶어서 제대로 한 입 먹으려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래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닭고기를 겨우 한 입 삼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먹어서 애한테 영향이나 가겠나. 복스럽게 먹어야지. 아이, 엄마, 미림이 엄청 잘 먹어. 차 오래 타서 기운이 없어서 그래. 미림아, 이거 연근 전 내가 얘기했더니 엄마가 해준 거다? 얼른 먹어봐. 시어머니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껴가며 어떻게든 밥을 먹으려는데 이상하게 속이 더 안 좋아졌어요. 저 때문에 만들었단 얘기에 연근전을 집어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화장실로 뛰었습니다. 놀란 남편이 다가와 등을 두들겨주며 괜찮냐고 물었고 눈물이 고인 채로 헛구역질을 하는 제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입덧인가 보네 하며 상을 싹 치우셨어요. 저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신 걸까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진정을 하고 나와보니 상 위엔 투박하게 잘린 수박과 청사과가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아유, 유난스럽네 아주. 이거나 좀 먹어봐요. 나도 세영이 가졌을 때 입덧을 진짜 심하게 해서 아무것도 입에 못 댔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건 괜찮았으니. 방금 전까지 신나게 구역질을 하다가 왔는데 괜찮을까 싶어 가장 작게 썰린 수박을 하나 집어먹었는데 우와, 신기하게도 수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박을 먹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제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수박을 더 가져오셨어요. 입덧이 원래 심했어요? 아니요, 거의 없었는데 오늘 차 타고 오느라 좀 그랬나 봐요. 조금 긴장을 해서. 아유, 내가 뭐 잡아먹어요. 긴장을 왜 해? 아휴, 엄마 그만해. 미림이 체하겠다. 저건 아주 벌써부터 지 마누라만 챙겨. 아휴. 남편을 타박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씩 긴장이 풀린 저는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들으셨는지 저에게 엄마에 대해서 따로 물어보시진 않았어요. 식장은 어디고, 신혼집은 어디고, 회사는 어디고, 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어졌고 이제 그만 올라가 보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자고 가도 되냐는 말이 나왔어요. 에? 여기서 자겠다고요? 아, 네. 그게 지금 차 타고 올라가면 속이 또 안 좋을 것 같고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자고 가도 될까요? 뭐 그래요. 방이야 널리고 널렸는데 그러든지요. 시어머니는 남편 방에 새 이불을 펴주시면서 일찍 자란 말씀을 남기고 본인 방으로 가셨어요. 남편 방에서 남편과 같이 누워있으니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 진짜 무뚝뚝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해. 그래도 속은 다정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진 살짝 무섭긴 해. 내 친구들도 아직도 엄마 무서워하잖아. 알고 보면 따뜻한데 말이야. 자기도 엄마랑 친해지면 내 말뜻이 뭔지 알 거야. 그날 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려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새 이불에서 느껴지는 포근함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남편과 저는 정말 바쁜 날들을 보내야 했어요. 배가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하느라고 남들보다 2배는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결혼식 전에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정리가 금방 끝났어요. 제가 이런 쪽으론 영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았죠. 시어머니는 늙은애미 부려먹는다고 한 소리 하시면서도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저를 위해 큰일들을 도맡아 해주셨어요.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후 6개월 만에 저는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당분간 저를 돌봐주시기로 했거든요. 남편 회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새벽에 나갔다가 거의 잠만 자고 나가는 수준이라 걱정이 되는지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딸아이에게서 눈도 못 뗀 채로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수발을 들어야겠냐며 잔소리로 환영을 해주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시어머니 덕분에 정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처음이라 당연히 서툰 저를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물론 엄마가 돼서 이런 것도 못하냐고 한 소리를 많이 하셨지만요. 시어머니는 때가 되면 미역국을 데워주시고 강원도에서 직접 사온 황태라며 황태국을 끓여주시기도 했어요. 산모에게 좋다는 건 어디서 그렇게 듣고 사오시는 건지 저를 위해 뭔가를 하느라 늘 바쁘셨어요. 제가 입맛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식사를 거르려고 하면 손녀를 굶길 셈이냐며 억지로라도 먹는 걸 옆에서 지켜보시곤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가끔은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보단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시어머니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었어요. 애미 넌 아주 좋은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 어느 시어미가 며느리 산후조리를 이렇게 해주니? 아야, 나 땐 산후조리가 뭐야. 애 낳고 바로 밭에서 일했지. 내가 그때 고생을 하도 해서 아유, 지금도 이렇게 뼈가 아파. 지금이 가장 몸을 조심해야 될 때야. 알겠니? 그러니 이렇게 편히 누울 수 있을 때 누워서 쉬어라. 나 땐 딸 낳으면 눕지도 못했어. 딸이건 아들이건 뭐가 중요하다고 말이야. 정말 웃기지도 않지. 내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새형이 낳은 건 알고 있지? 알죠. 자기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하도 얘기해서 외울 정도라니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구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창씨 집한테 끊기면 알아서라고. 원래도 좀 유별난 분이셨는데 모시고 살면서 스트레스를 여간 받았나 봐 내가. 새형이 낳기 전에 유산을 3번 했거든. 나는 사실 딸을 하나 더 갖고 싶었는데 당시만 해도 노산이었고 몸도 너무 망가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못했지. 아휴, 아들이 뭐라고. 하여튼 너는 시어머니 안 모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말끝마다 저에게 좋은 세상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잔소리 좀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사실은 제가 아프지 않게 살길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보호 아래 저는 하루가 다르게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 돌아가신 뒤에도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올라와서 며칠씩 머물다 가셨어요.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없는 저를 대신해서 빨래며 청소 같은 일들도 해주시고, 제가 너무 피곤해 보이면 대신 아기를 봐주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잠시나마 쉴 수 있었고요. 그렇게 짧았던 육아휴직이 끝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도 시어머니가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아들놈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며 가르칠 게 많다고 답답해 하셨지만,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의 육아 스킬도 나날이 늘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기 몇 달 전부터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조금 수월해졌어요. 하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귀찮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딸도 할머니를 무척 따르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안심이 되었죠. 시어머니와 딸이 함께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색다른 재미였어요. 저와 남편에겐 무뚝뚝한 시어머니가 딸과 있을 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아이도 자라면서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했고, 시어머니도 연세에 비해 건강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큰 걱정거리 없이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희의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알게 된 건 5살 딸아이의 어린이집 여름방학 때였죠. 방학을 맞아 남편도 저도 휴가를 맞춰서 시어머니 댁으로 놀러 갔어요. 올해는 밭에 이것저것 많이 심어서 일손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고, 딸도 워낙 시골을 좋아해서 겸사겸사 시어머니 댁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한 거죠. 첫 시작은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분명 우리가 오는 날을 알고 있을 텐데 시골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했죠. 우리가 집에 올 땐 늘 마당 평상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은 척하며 소일거리를 하고 계셨거든요. 밭에도 안 계시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어머닌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니, 니들이 말도 없이 웬일이냐? 어머, 우리 이은지도 왔네. 할머니한테 연락을 하지. 무슨 소리야, 엄마. 그저께 전화했잖아. 우리 오늘 올 거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놓고선. 뭐? 꿈꾼 거 아니야? 나한테 언제 말을 했다고 그래? 엄마, 초여름에 더위 드셨어? 내가 월요일에 온다고 했잖아요. 월요일? 아니, 오늘이 월요일인가? 깜빡할 수야 있지만 전화 통화하는 걸 저도 옆에서 분명 들었는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칼 같은 성격답게 약속 시간 한 번 어긴 적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좀 기분이 이상해서 시어머니를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애미야, 윤지 배고프겠다. 밥 안 먹니? 네? 어머니, 저희 아까 밥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얘 좀 봐. 나한테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니? 아이 참, 저희 어머니 기다리면서 밥 먹었어요. 혹시 어머니 시장하세요? 나? 아이 근데 내가 밥을 먹었던가?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말투가 무뚝뚝하긴 해도 시어머니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남편과 큰 소리가 오가는 거예요. 놀라서 남편을 따로 불러 물었더니
그냥 좀 덥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럼 여름이 덥지 춥냐며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집이 더우면 당장 올라가라면서요. 시어머니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가 싶어서 겨우 진정시켜드리고 다음 날엔 다 같이 밭에 갔어요. 한참 방울토마토며 이것저것 따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여기가 어디냐며 저에게 물으셨어요.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도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죠. 어머니, 여기 어머니 밭이잖아요. 여기 방울토마토 우리가 다 같이 심었는데. 어? 그래 맞지. 여기 내 밭이지. 아야, 나도 참. 시어머니는 금방 정신을 차리셨지만 저와 남편은 좀처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혹시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냐 물었지만 남편도 딱히 들은 바가 없었죠. 그날 저녁 다 같이 시내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을 하려고요.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나와서 시어머니가 딸아이 잠옷을 사주겠다며 시장에 있는 가게에 들르셨어요. 아이가 고른 걸로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지갑이 없다며 시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셨어요. 어디에 두신 거냐, 가지고 나오신 거 맞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며 고개를 저으셨죠.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날 밤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에게 설득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별일 아니길 바랐건만 검사 결과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함께 진행했지만 약간의 속도를 늦출 뿐 치매 진행을 막을 순 없었어요. 치료 때문에 서울에 오는 날을 제외하곤 아직은 괜찮다며 홀로 시골에 내려가신 시어머니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말씀을 드려도 아픈 사람 취급하지 말라며 역정을 내셨거든요. 그러다 결국 어머니가 다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저희 몰래 반일까지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심하게 넘어지고 만 거예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달려가 보니 다행히 뼈에 이상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그날부터 급속도로 심해졌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시골에 혼자 두게 할 순 없었습니다. 남편과 긴 상의 끝에 저는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제가 딸을 낳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을 때 시어머니가 제 곁에 함께 해주셨듯 지금은 시어머니에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극구 말렸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전문 간병인을 쓰자고요. 하지만 어머니 성격상 다른 사람 손 타는 걸 정말 싫어하실 게 분명한데 그러다 괜히 증세만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제 고집에 남편도 결국 저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나니 마음은 편했어요. 최근 들어 기억도 자주 잃고 짜증도 많이 내셨지만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었죠. 제가 슬픈 건 가끔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저도 남편도 그렇게 예뻐하던 우리 딸에게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순옥 씨, 우리 밥 먹고 밖에 산책 갈까요? 밥? 아줌마, 나 밥 해야 돼요. 우리 시어머니가 화내요. 순옥 씨, 여긴 순옥 씨한테 화내는 사람 없어요. 어느 날은 20살로, 또 어느 날은 30살로, 어느 날은 아이였을 때로 시어머니의 시계는
그때그때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가끔 지금의 시간으로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패만 끼치고, 아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냥 내 집에 가련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 잠깐 아프실 때도 지금도 저한텐 똑같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대신 식사만 잘 좀 해주세요. 그것만 잘해주시면 진짜 100점인데. 아휴, 애미 너한텐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무뚝뚝한 시어머니 성격에 저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차마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발견할 때면 저도 마음이 참 애달프더군요. 증세가 악화되면서 시어머니는 자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인지 딸과는 친구처럼 정말 잘 지내셨어요. 아줌마, 윤지 언니 언제 와요? 윤지 언니는 학교에 갔어요. 순옥 씨가 나랑 밥 잘 먹고 있으면 금방 와요. 시어머니는 딸을 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어요. 기특하게도 딸은 그런 시어머니를 정말 동생 돌보듯이 잘 챙겨주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둘은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종이접기를 하기도 했어요.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시어머니는 자기도 학교에 가고 싶다고 얼마나 떼를 쓰던지. 그때마다 딸은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면서 아기 달리듯 시어머니를 달랬어요. 그러고 나면 시어머니는 언제 떼를 썼냐는 듯 박수치며 좋아하셨죠. 시어머니와 딸의 잠자리를 살펴보려 방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는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딸도 이불을 덮고 누우려고 하고 있었죠. 우리 윤지 정말 너무 기특하다. 할머니랑 같이 노는 거 좋아? 난 할머니 너무 좋아. 순옥 씨랑 노는 거 재밌어, 엄마. 엄마가 윤지 덕분에 힘이 나. 할머니도 윤지한테 엄청 고마워하실 거야. 할머니는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던데? 아까 전에 순옥 씨가 잠깐 할머니가 됐는데 그때 나한테 그랬어. 엄마가 너무 고생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나보고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고 말했어. 딸에게 저에 대한 마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콧날이 시큰했어요. 그날따라 밖이 유난히 밝은 것 같아 베란다 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니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달을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 치매여도 상관없으니까 더 오래오래 우리 가족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어머니의 증상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거동마저 불편해졌을 땐 어쩔 도리 없이 요양병원에 모셔야 했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는 늘 누워 있었어요. 그토록 좋아했던 딸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죠.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시어머니를 돌봤지만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그날은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병원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갑갑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두 바퀴 걷다 보면 저도 기분이 좀 나아졌거든요. 30분 정도 나갔다 돌아왔는데 잠들어 있던 시어머니가 언제 깨셨는지 침대에 기대 비스듬히 앉아 계셨어요. 병실로 들어오는 저를 쓱 보시고는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애미 너는 날도 쌀쌀한데 그러고 밖에 나갔니? 어머니?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유, 예, 나 키 안 먹었다. 너는 어째 아직도 그렇게 시끄럽니?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너무 기쁜 나머지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 동안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어머니, 제 이름이 뭐예요? 에휴, 늙었다고 애미를 또 놀리지? 섬 이름이잖니, 우리 윤지 엄마. 윤지도 생각나셨어요? 내가 우리 윤지를 왜 몰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녀딸. 맞아요. 윤지가 어머니 엄청 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얼른 나와서 우리 같이 집에 가요. 알겠죠? 네? 직전까지 대답을 잘하셨던 시어머니는 얼른 나와서 집에 가잔 제 말엔 아주 옅은 미소로 답을 대신하셨어요.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 이곳에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뭘 또 너까지 왔냐며 나무라셨지만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시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이 행복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됐으면 좋았으련만 안타깝게도 기적이란 것은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모두 거짓말인 것처럼 다음날 시어머니는 다시 자신만의 세계에 빠졌고 합병증 때문에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딸이 5살 무렵부터 10살이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시어머니는 더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멀리 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이건 꿈일 거라고, 깨고 나면 다시 어제의 시어머니가 제 옆에 있을 거라고 몇 번이고 눈을 감았지만 이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좀처럼 적응할 수 없는 슬픔인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방문한 시어머니의 시골집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남편이 여름 지나고 한 번, 겨울 지나고 한 번씩 방문했던 덕에 그럭저럭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오래 비어있어서 그런지 습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구석구석 쌓인 먼지가 날릴 때마다 코끝이 간지러웠습니다. 여보, 이상하다. 여기에 왔는데 어머니 온기가 없네. 이 집 꼭 정리를 해야 하나? 오기 전까진 사실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엄마도 없는데 시골에 우리가 가봤자 뭐하나 싶고. 근데 막상 오니까 잘 모르겠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당신은 다른 방들 대충 한번 봐봐. 뭐 정리할 거 있나? 나 어머니 방 좀 보고 있을게. 전 걸레를 빨아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의 방은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던 날 그대로 정갈한 상태였죠. 방을 닦았더니 제법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시면 기겁하셨을 거예요. 그러곤 시어머니 옷장을 열어 태울 것들을 정리하려는데 옷장 한쪽에서 처음 보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가정용 미니 금고였죠. 이런 게 왜 여기에 있을까? 남편을 불러 물어보니 남편도 깜짝 놀라더군요. 뭐가 들었나 싶어 금고를 열어보려 했는데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걸 가지고 계셨지? 이거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 있나 본데? 당신 몰라? 나도 모르겠어. 완전히 금시초문인데. 이 엄마 생일인가?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을 눌렀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본인 생일, 제 생일, 딸 생일까지 넣어봤지만 전부 틀린 답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딸이 우리를 찾아 방으로 왔어요. 엄마, 아빠 뭐해? 할머니가 뭔가 소중한 걸 남기신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게 뭘까 고민하고 있었어. 할머니 비밀번호? 엄마, 내가 열어볼게. 남편과 제가 어리둥절한 사이 딸은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켜보는데 정말로 금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지? 정말 신기했어요. 윤지야, 할머니 금고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거는 비밀번호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할머니 폰 비번인데. 딸은 할머니의 휴대폰 비밀번호라며 6개의 숫자를 또박또박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의 휴대폰 비번이었구나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는데 숫자를 다 듣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거 내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이잖아. 딸이 말한 6개의 숫자는 11년 전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순간 멍해지면서 정신이 아득하게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에 빠진 사이 남편은 금고 안을 살펴보곤 이런 게 왜? 라는 말을 하며 황당해하더군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금고를 살펴보니 금고 안엔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저를 보고 남편과 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두 사람은 제가 진정될 때까지 제 양옆에서 저를 토닥였습니다. 아휴,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 여기 들어있는 것들 말이야. 내 생각이 맞지? 맞아. 순옥 씨 정말 끝까지 사람 놀라게 한다. 엄마, 여기 내 이름 써 있어. 딸이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건넨 건 젖병이었어요. 모유 수유를 끝내고 딸아이가 처음으로 썼던 젖병이었죠. 저걸 삶을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셨는지 몰라요. 막의 부분이 깨져서 버리려고 내놨던 건데 시어머니가 우리 딸의 이름과 처음 쓰던 날을 적어서 보관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우리 윤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썼던 젖병이야. 진짜? 우와, 이거 나 가져도 돼? 그럼 가져도 되지. 윤지가 썼던 거니까. 할머니가 그때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나 봐. 나중에 윤지 주려고 챙겨두셨던 게 아닐까? 이건 뭐야? 이것도 윤지 거 같은데. 남편이 꺼낸 것은 아주 작은 신발 한 짝과 연결 부분이 깨진 미아방지 팔찌였어요. 그 신발은 딸이 걸음마를 막 시작했을 때 신었던 신발이었죠. 제 손바닥보다 작은 신발을 보고 시어머니가 신기하다며 깔깔깔 소리를 내며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시골에서 놀다가 한 짝을 잃어버려서 버리려고 내놨던 걸 챙겨두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딸이 잘하고 다녔던 미아방지 팔찌. 시어머니가 은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딸이 그 팔찌만 차면 유난히 칭얼거리고 싫어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바꿔줬었거든요. 잘 차고 다니다가 잠근 장치 부분이 고장나면서 버렸던 건데 아직도 팔찌엔 딸의 이름과 남편과 제 전화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전부 딸이 처음과 관련이 있는 것들인 걸 보면 나중에 이걸 선물해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었는데 물건들을 보자마자 신기하게도 그때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건 또 뭐야? 부채? 남편에게 부채를 받아든 순간 왈칵 눈물이 또 한 번 쏟아졌습니다. 빳빳한 달력으로 대충 엉성하게 접은 종이 부채. 시댁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크게 편찮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병원은 절대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부랴부랴 약을 사와 먹여드리고 옆에서 간호를 했었죠. 약 기운이 돌기 전에 열이 떨어지지 않아 고민하다가 어렸을 적 엄마가 제가 아플 때마다 부채를 붙여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대충 집안을 둘러보니 달력이 가장 빳빳해 보이길래 바로 뜯어서 종이 부채를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살살 붙여드렸었죠. 그냥 버리셨을 줄 알았는데 이걸 이렇게 간직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어요. 저에게 고맙단 말은 나쁘끄러워서 하지 못하시고 그 마음을 홀로 소중하게 간직하셨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금고에 들어있던 마지막 물건은 제가 시댁에 올 때마다 입었던 앞치마였어요. 요리도 살림도 만능이었던 시어머니와 다르게 저는 늘 실수만 했었죠. 요리만 하면 옷이 엉망이 되어서 언젠가부터 시댁에 올 때마다 이 앞치마를 입었었거든요. 어머니는 음식이 양념을 입는지 제 앞치마가 양념을 입는지 모르겠다고 못마땅해 하셨지만 제가 시댁에 올 때마다 언제나 이 앞치마는 은은한 비누 향기를 풍긴 채 곱게 접혀 있었어요. 참 오래도 입었던 앞치마였는데 너무 오래 입어서 버린 건데 시어머니는 이것마저 주워서 최대한 깨끗하게 세탁해서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앞치마 곳곳엔 흐린 양념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들을 보는데 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보냈던 시간이 떠올라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끝내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반응을 보고 대충 눈치를 챈 남편은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냐며 괜히 저에게 장난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도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우린 애써 웃음을 지으며 서로를 토닥였어요. 금고에서 발견한 지난 추억을 소중하게 챙겨 잠시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마당을 바라보니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을 때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 방해하지 말고 들어가 있으라던 시어머니의 모습. 여름밤 별 구경을 하겠다고 평상에 누워있으면 이 동네 모기들 배 터지게 할 일 있냐며 사방에 모기향을 피워주셨던 시어머니의 모습. 마당 수도가에서 과일을 씻곤 무심히 던져주시며 유기농이니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던 시어머니의 모습. 집안 구석구석 어디 하나 어머니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엔 당시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도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이 집은 시어머니 그 자체였어요. 저는 얼마나 나이를 더 먹어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사연을 듣는 분들은 아마 우리 시어머니와 같은 시대를 걸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철없는 며느리도 언젠가는 우리 시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은 그 누구보다 따스했던 우리 순옥씨가 오늘따라 무척 그립네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해봅니다. 시어머니가 금고에 저의 추억을 고이 간직했듯이 저도 제 마음속에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요. 어머니, 언젠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더 나중에 우리 만나게 되면 그땐 제 이름 잊지 말고 꼭 불러주세요. 보고 싶어요, 순옥씨.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